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35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 임지이고요. 오늘도 두 분의 여성 패널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가운데로 자리를 옮기신 홍수미님. 네, 안녕하세요. 홍수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명숙님이 좀 사이드에서 네. 저희 두 명을 한 번에 보면서 방송을 하고 싶으시다고 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한파 때문에 너무 추웠는데요. 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집에만 있어서 좋은 줄 모르고 지내긴 했습니다. 네. 저는 한파도 한파인데 눈이 와가지고 사실 집에만 있는데 배달도 못 시켜 먹고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많이 춥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눈이 또 갑자기 많이 내려서 한파 바로 전에 눈이 내려서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하셨었는데 눈 오는 날 저희는 동네 애들이 다 밖에 나와가지고 놀면서 눈을 치우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약간 쓰레받기 비슷한 네네네. 거 있잖아요. 그걸로 눈을 밀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굉장히 편하게 눈을 치울 수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 덕분에. 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볼게요. 이슈 아닌 이슈. 지금 저희가 각자 한 명씩 의제를 가지고 왔고요. 이번 주부터는 각자의 이슈 아닌 이슈를 하나씩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온 이슈인데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오픈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담긴 내용이 좀 약간 시대착오적이고 성역할 구분 자체도 너무 과거에 있는 구시대적인 것들, 그 내용이 담겨 있어서 많은 항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려 볼게요.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은 버리고 가족들이 잘 먹는 음식으로 밑반찬을 서너 가지 준비해 둡니다. 즉석 카레, 짜장, 국 등의 인스턴트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해 두면 요리에 서투른 남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임신 35주차 여성이 출산 전에 점검할 사항이라고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요. 또 화장지, 치약, 칫솔, 비누, 세제 등의 남은 양을 체크해 남아있는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합니다. 라는 내용. 또 임신 19주 차에는 집안일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한다면 특별한 운동을 추가로 하지 않아도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내용만 봐도 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임신 때문에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에게 네.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 여성의 역할을 뭔가 이렇게 가정에서 밥을 챙겨야 되고 가족들의 생활상의 불편이 없게끔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해야 되는 역할로 한정지은 이런 내용이라서 많은 항의를 받았고요. 현재는 이 내용은 다 내려와 있어요. 그래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인데 내용들을 좀 잘 점검해 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올리기 전에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요. 이게 전혀 수정이 되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예, 커피 전산 문제가. 작업하면서 그냥 복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안 한 거죠. 공무원들이 정말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이게? 원래 새로운 홈페이지를 띄우거나 하면 검수 절차를 많이 네. 거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또는 그런 사고방식이 맞아요. 너무 좀 구태의연하지 않았나 근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공무원들도 홈페이지를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별도의 사이트이긴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저희 지금 이제 할머니 세대 뭐 좀 저 많이 봐줘서 어머님 세대라고 해도 그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야, 우리는 뭐 일하다 애 놓고 다시 나와서 일하고 막 그랬어 막. 근데 예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거나 해서 좀 칭송을 받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네. 지금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정이 돼서 네. 다행이고요. 네. 다른 이슈는
어떤 분이 가져오신 거죠? 예, 제가 예. 갖고 온 이슈인데요. 그 헬스장은 정부 방역 지침 2.5단계에 의해 집합 금지 업종입니다. 거리두기가 이달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사실 6주간 영업이 중단되거든요. 그럼 상당한 그 경제 타격도 있고 그 회원들이 또 막 탈퇴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그 사실 고충도 많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헬스장이나 뭐 피트니스 센터들이 뭐 노래방은 아니죠. 술집, 음식점, 뭐 그리고 요즘에 스키장도 개장을 했잖아요. 다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1인 시위하고 또 어떤 데는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 하면서 오픈 시위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8일 금요일부터 이 형평성을 이제 고려해서 다시 그 9명 이하 제한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실내 체육관이 성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아동하고 학생을 위주로만 영업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의 고충을 덜어주기에는 실효성이 정말 모자른 것 같아요. 이 뉴스를 보면은 그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도 그러고 노래방도 그러고 이제 업종 제한, 영업을 아예 못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이 정부가 정말 그 보조 그리고 보상, 실질적인 그런 구제 대책을 시급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에 이걸 발췌해 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영업 제한에 당했기 때문에 고충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제가 물론 그 삶까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이렇게 불만을 가질만 하시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간 오픈 시위라거나 손님을 받지 않는 오픈 시위는 뭐 항의 성격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나 방역 지침 모르겠고 손님 받겠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나가신 것 같고 이렇게 한둘 어기다 보면 정부의 방역 지침이라는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니까 네.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뭐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간당 뭐 9인 이하로 뭐 미리 그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안이 이루어지는 것도 괜찮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슈를 약간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을 어떤 다른 쪽에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맞아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또 소상공인 분들까지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할 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회 같은 쪽에서도 많은 항의들이 들어오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교회에서부터 확산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봐줄 필요가 있느냐라고도 하지만 또 교회 입장에서 그냥 방역을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한 묶음으로 넘어가 버려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 또 교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긴 네. 하죠. 갑자기 맞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부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닥친 일이기 때문에 뭐 형평성 고려를 많이 못하고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도 있을 거예요. 17일부터는 뭐 다른 뭐 노래방이나 헬스장 이런 데도 많이 형평성 고려해서 다른 데하고 공평하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이슈 명숙님이 가져오셨죠. 네네.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 아내의 맛이라고 하는 그런 종편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TV조선이죠. 네네. 네. 거기에서 이번에 그 정치인인 나경원 씨 가정이 거기에 출연을 해서 또 시청률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고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사생활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 네. 출연을 하니까 관심이 많이 높았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하고 맞물려서 이런 정치인들이 나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특히나 이게 아내의 맛이다 보니까 여성 정치인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박영선 그 중기부 장관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성 운동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여성 정치인이 어떤 가정 안에서의 모습, 아내의 역할을 보여준다고 하면 뭐 그냥 아내의 역할로 그 정치인을 좀 제한할 우려가 있다, 또 이런 또 반론을 또 펴기도 하고 네. 이런저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근데 이미지 정치는 사실 계속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뭐 이미지 정치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예. 그리고 지금은 사실 좀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이 많은 호응을 얻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했을 때 무조건 하지 마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좀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맛이면 남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맛에 또 해당 정치인이 또 나올 수도 있으면 우상호 의원도 좀 나와서 또 방송을 하든가 아니면 뭐 할머니의 맛, 할아버지의 맛, 뭐 딸의 맛 해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죠. 프로그램 자체가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거기에 게스트 특별 게스트인 거기 때문에 다른 맛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맛을 스피노프로 그냥 다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문제가 더 되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네. 다른 또 가상의 어떤 또 현실적인 어떤 경쟁 대상자들도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차라리 또 만드는 게 형평성 면에서는 좋다. 왜냐하면 이미지 정치라고 비난하기에는 이게 시대적인 정서가 사실 맞지 않거든요. 저는 일단 이 프로그램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아내의 맛이 뭡니까 얘기가 이게. 많았죠. 굉장히 네. 그런데다가 저는 박영선 그 장관님도 출연하시기로 하고 이미 촬영을 마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안 하시는 게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금 두 여성 후보가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 이미지 정치며 감성 정치며 이런 거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알지만 정치인이 보여줘야 할 게 정책이고 서울시정이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지. 나는 사실 정치인이지만 집안에서는 이런 아내의 모습, 이런 엄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서울시장을 하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지. 그렇죠. 네. 평범해 보이고 싶은 거겠죠. 네. 문제는 평범을 가장 할 거라는 거죠. 가장 네. 이미지 세탁을 하는 거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뭐 실제 그대로를 드러내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다 자신들의 의도하는 바가 들어가는 거고. 그 저는 인간인 이상은 사실 인간적인 면모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럴까요? 일단 가정 안에서의 뭐 엄마든 아빠든 자녀이든 간에 그 안에서의 그런 또 인간적인 면모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그 무차별적으로 방송이 되고 하면은 사실 좀 분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 저런 면도 있었어. 엘리트였는데 인간적인 면도 있네.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또 그 방송국에 출연하는 것을 또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이 지향하는 바도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수단을 버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해는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 이제 뭐 나경원이라거나 예전에 뭐 강용석 변호사라거나 이런 비호감도가 높은 정치인들이 방송과 예능을 통해서 약간 호감 또는 재밌는 이미지, 친근한 이미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 그게 너무 싫습니다. 네.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또 다른 쪽에서 생각할 때는 또 예전에 그 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이재명 지사의 그 부부도 어디 출연했었다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이미지 정치라서 안 된다 내지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왜냐하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저는 좀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 말씀이 다 지금 맞는 것 같거든요. 뭐 네. 이래서 싫고 이것도 맞다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정말 화가 나는 건 이 나경원이 여기 나오고 나서 그 조선일보에 이 아내의 맛에 나경원이 나온다 하면서 나온 게 얼마 전에 무죄를 받은 예. 그렇게 같이 쓰면서 이 아내의 맛에서 나경원을 또 홍보를 했거든요. 네. 삼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이 있었던 딸. 네. 그 다 무죄를 받았다 법원에서 그런 나경원이 나온다 그렇게 나와서 참 우리가 사랑하는 이 TV 조선과 조선일보의 이 패착을 다시 한번 네.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 보니까 법적으로 TV조선에서 모든 걸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리가 없어요, 영수님. TV조선이라고요. 아예 안 보니까 사실 이것도 저 명수님 때문에 봤잖아요. 뭐가 얼마나 인터넷에 그런 제목들을 좀 보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또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선거법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또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일반 선거 같으면은 그 선거 관련된 방송 심의가 90일 전에 이게 마련이 되는데 보궐선거기 때문에 60일 전에 마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속보이는 짓을 네. 하니까 사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또 분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지만 또 그렇지 않은 또 분들도 계셔서 네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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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슈 아닌 이슈였고요. 이메일 가겠습니다. 작은 생각님이 이메일 보내주셨어요. 네, 이메일 소개해 드릴게요. 작은 생각님, 며칠 전 새해 첫날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이낙연 대표께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적절한 시기에 건의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진심에서 하신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이유로 그들을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물론 대표께서 저 같은 일반 국민보다 정치에 대해 월등하게 많이 알고 계시고 필요성을 절감하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시선이 아닌 평범 이하의 국민의 시선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검찰 개혁은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될 만큼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검찰 개혁을 말씀하셨고 그때 대표님은 국무총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조국님의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양아치 같은 검찰에 의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지금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공격에 힘들어할 때 대표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니, 민주당 180명의 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겨우 서너 명의 의원들만 조국과 추미애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었을 뿐 다들 차기 대선 주자라고 생각하는 대표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사면론을 들고 나오신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검찰개혁은 다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에게 백기를 드시는 겁니까? 그도 아니면 사면을 앞세워 중도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전부 다 아니요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굳이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중도파를 포용하려면 사면이 아니라 더 강하게 밀고 나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전쟁 중인 두 세력을 간보며 어디에 붙을까 궁리하는 세력을 끌어들이려면 일단은 그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에 붙을까 궁리하는 세력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사면이라니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단죄에 대표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탄핵하고 감옥에 가둬 죗값을 치르게 한 건 국민입니다. 수백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완성해낸 것입니다. 명박산성에서부터 근 10년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광화문에서 전국 곳곳에서 모여 촛불을 든 국민들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거기 어디에 대표의 지분이 있기에 감히 사면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사죄하고 뉘우쳐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사면입니다. 그런데 대표께서 무슨 자격으로 사면을 말합니까? 사면을 하면 통합이 되나요? 사면을 하면 협치를 할 수 있나요? 그들을 사면한다고 해서 통합이 되거나 협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대표는 순진하거나 바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박근혜를 사면하면 태극기 모독부대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문재인 만세를 외칠까요? 이명박을 사면하면 그가 뉘우쳐서 4대강 방상비리, 자원외교로 끌어모은 비자금을 토해낼까요? 그들을 사면하면 조중동이 이제부터 정부에 협조해야겠구나 하면서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국진당이 민주당하고 사이좋게 국민을 위해 법안도 발의하고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들의 사면을 말씀하시기에 앞서 내 편의 아픔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국, 추미애, 최민희, 정봉주,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 잘 아실 거니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내 편에서 같이 국민을 위해 애쓰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아픔은 어떻게 치유하실 생각입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하자고요? 이승만이 자신의 정권 안정을 위해 친일파를 단죄하지 않고 기용했기에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토착 외구가 설치고 있습니다.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친일파는 사회요직에서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망나니 짓을 하고 독립을 위해 고생하신 분들의 자손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대가입니다. 그런 일을 다시 반복하고 싶은 겁니까? 거듭 말하지만 사면은 국민의 몫입니다. 대표가 하지 말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사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이걸 읽는데 너무 그 이분의 느낌이 저한테 확 닿아서 네, 맞아요. 읽으시는데 네. 제가 읽으시는데 막 울컥울컥. 네, 맞습니다. 그 전달을 하네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내내 이제 댓글 보셨지만 댓글의 거의 대부분이 사면 이야기였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두 분은? 사면 이야기 듣고. 근데 댓글 보면서 너무 이런 종류의 댓글들이 많아서 이걸 욕을 해야 되나? 같은 민주당 또 대표인데 대표를 또 욕을 해야 되나?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아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분의 그런 이야기를 딱 듣고 그동안 왜 아무 말이 없었을까라고 했던 거에 대한 의문이 풀렸어요. 그동안 너무 좀 답답한 면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중. 왜 안 도와주지?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분들이 이렇게 힘든데 왜 당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거들어주지 않지? 항상 그게 저는 좀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색깔이 다른 분이신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조금 이따 이제 댓글들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저희가 댓글을 굉장히 순한 맛으로만 골라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 골랐습니다. 왜냐면 댓글에 진짜 뭐랄까요, 너무 이제 극단적이고 험한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 우리가 괜히 너무 좀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순한 맛으로만 골랐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낙연 대표의 사면 발언에 실망하셨고 분노하셨다라는 거를 전달을 드려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이메일 하나 더 있어서 읽고 넘어갈게요. 네, 임동민님의 이메일입니다. 일부 갈라치기 시청자나 편향된 시점으로 보는 시청자들 때문에 방송에서 푸나님이 자주 짜증내는 걸 보게 되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보니 푸나님 마음 잘 알겠는데 그런 금수 같은 인간들에게 시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한테 화낸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안 그러겠습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런 자들은 욕먹으면 오히려 더 퍼붓는 사람들이라. 광훈이교 신도들에게 제대로 된 사실 알려준들 바뀔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난리를 부릴걸요? 그런 악플이나 모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차단 먹이는 게 빨라요. 아니면 국민의 지팡이 맛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속 편하고요. 마지막으로 새날 방송에 많은 시청자들이 방문하기를 응원합니다. 더불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1월 1일은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메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댓글 가겠습니다. 5호 통제라 일소일소 일로일로님. 대통령들이 감옥을 가더라도 쉽게 사면하니 못된 짓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법의 잣대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해야 하고 통합이라는 이유로 사면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사면인가요? 이 시기에 대통령들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나오미 113님. 이낙연. 그토록 지지의 조건만 결국은 네 스스로 무너지는구나. 미래가 보이는구나. 정광훈 옆에 있는 김경재 같은, 권노갑 같은.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당대표 물러나라. DJWNRNFL님. 엄중하게 지켜보면서 준비한 것이 이명박근혜 사면이라니 어이가 없네. 시간의 나그네님. 때가 되니 빨갛게 물든다. 이낙연이 아니고 이낙엽이었네. 자, 이제 떨어져라. 계속할게요. 썰트님. 명박이 국민 세금 빼돌린 거 다 털어 회수해야지. 사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김민주님. 단어 사용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비판과 비난도 구분해야 합니다. 비판은 생산적인 시기에 좋은 것이지만 비난은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실수인데 이낙연은 실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고의죠. 대한민국 자랑스러워님. 그냥 사방이 적입니다. 민주의 탈을 쓰고 속내는 적폐. 김학권님. 지지율이 밀리니까 정초부터 반전을 노렸지만 이 대표는 큰 실수를 범했다. 사과를 하던가 아니면 윤석열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이던가 용기 없으면 대표직 사퇴하던가 조속히 결단하시오. 그 뒤에 계속할까요? 옆에 하나 또 없습니까? 촛불 시민은 불타오르고 있다. 죄송합니다. 촛불 시민은 불타오르고 있다. 네. 김미진님, 민주당은 개혁적으로 나갈 때 항상 지지율이 올랐다. 이낙연이 민주당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지지율만 생각했기에 이런 똥고를 찬 것이다. 장석환님, 2차 재난지원금 방식 선택에서 이낙연 대표의 관료화를 느꼈는데 이번에 확실히 검증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이분의 실체입니다. 조미학님, 산적해 있는 개혁 입법을 마무리 못하는 대표님은 의지가 부족하면서 전 대통령 사면 타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선을 겨냥한 사익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에 개혁 입법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개혁 입법을 만들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면 타령을 하다니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국민의 마음을 모르는 민주당 지도부는 각성하세요. 용희터님, 지금 사면 하나 때문에 그럽니까? 조국부터 추미애까지 뭐 하나 강하게 밀어붙여 주지도 못하면서 국힘당과 언론, 검찰까지 난리를 펴도 흔들리지 말라라면서 버텨왔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것도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따위로 얘기 나올 때마다 진짜 국민들 맥 빠진다고요. 이건 정말 기만하는 행동이고요. 믿는 놈에게 발등 찍히는 거라고요. 제발 180석 그렇게 쓰지 마세요. 민주당은 양반들만 계세요? 뒷짐지고 창만 펴고 공부만 하지 마시고 분석 그만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국힘당은 머리 없어도 행동으로라도 보여주니 무식해도 지지라도 받잖아요. 별밤님, 권력기관 개혁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룰 수 없다. 지금은 사면이 아니라 검찰, 사법, 언론, 금융 마피아 개혁이 먼저다. 계속할까요? 네. 조철영님, 3년 전 페북에 썼던 글입니다. 이 글을 다시 끄집어 올릴 줄 몰랐습니다. 독일 법원에서 나온 판결.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학살한 수용소에 근무했던 90대 노인에게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 노인이 했던 일은 단지 짐을 나르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냥 잡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살 범죄를 다시 알리기 위해 과거를 스스로 알렸다는 것이다. 지난 과거는 잊고 용서하며 미래로 나가자고 짓거리는 이들에게 독일 법원의 이 선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은폐했던 그 모든 것들에게 용서란 없다. 위에서 시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도 필요 없다. 반드시 과오를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어설픈 용서 따윈 없어야 한다. 김인수님, 푸너님,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든지 지지하고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는 일이라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민트님, 민주당 지지할 겁니다. 그러나 숨은 적폐들은 꼭꼭 걸러내야 합니다. 네, 다비다님, 맞아요. 푸나님 말씀대로 이낙연 대표는 문정부의 총리를 하면서 수혜를 입었고 갑자기 대권 주자로 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 더욱 겸손하게 당원과 지지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면서 개혁과 민생을 챙겼어야 했는데 정치짓을 한 거예요. 대통령 그릇 아니에요. 저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는 철회했어요. 대표 되고 한 일이 없어요. 좀 더 지켜보자 했는데 이제 아니라는 확신이 와요. 민주당은 여전히 지지하고요. 이사랑빵님, 청년 당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를 문제 삼아 지역 감정과 당의 분열을 조작하는 언론들과 당의 분열을 바라는 세력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당의 단합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충님, 대학생들이 있었구나. 참 다행이다. 이낙연 일당이 과연 선거 승리에 관심이 있을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문제점이 뭘까요? 중도층이랑 깨인 시민들입니다. 그들이 결집할 때는 항상 이기겠으나 등 돌리면 끝입니다. 어떻게 해야 결집할까요? 권력과 센 쪽 따르는 기성 정치인들이 중도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그리고 태극기 세력은 깨끗이 포기합시다. 히피1님, 정권 빼앗기면 다시 이명박근혜 시대로의 회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국격은 추락하고 정치 권력, 언론 권력, 사법 권력 모든 게 기득권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기득권에 의해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생각만 해도 참 답답하네요. 국민의힘, 검찰,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 이들은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사는 인간들이고 나라를 병들게 하며 국가 발전에 가로막는 집단입니다. 분열하지 말고 하나 되어 정권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자 즐겁게님, 이명박은 정말 대한민국의 암 같은 존재다. 러시아 가스건만 해도 정말 다 된 밥에 죄를 뿌린 거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국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만든 쓰레기. 절대 사면만에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죽여야만 비난받는 것이 아니다. 시대를 낙후시키고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그것 또한 악마로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소개하는 대부분의 댓글은 윤석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온통 사면 이야기밖에 없어요. 네. 정말 그만큼 너무 큰 똥볼을 새해부터 던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분노하게 했다. 그거를 지금 댓글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당연히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대통령도 그거를 시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들 반대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아직 뭐 제대로 벌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면을 논한다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런 발언을 했다면 이낙연 대표도 사과의 말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다라는 게 너무 그게 더 분노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과는 고사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자신의 신념이라고 사면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뭐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잖아요.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면이 신념일 수는 없어요. 뭔가 용서, 관용 이게 신념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사면이 신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말이고 단지 그냥 자신의 고집을
내가 대표인데 내가 이 정도 발언도 못해. 나는 이거 밀고 나갈 거야라는 아집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지금 민주당의 대다수의 그 당원들이 이렇게 반대의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내 신념이라고 할 게 아니라 엄중히 석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본인의 신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의도가 없으면 더 서거를 해야죠. 의도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의도가 아까 전에 있었겠죠. 네. 네네. 아까 전에 글 읽으면서 중간에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이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초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놨을까?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도대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주당 그 당원들도 사실 이렇게 막 인터뷰하고 그러면 굉장히 아니라고 사면 안 된다 하면서도 또 당 대표이기 때문에 또 이낙연 대표님 뭐 이렇게 막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하게 인터뷰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눈에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민주당 여기 지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분열하고 있고 저희 셋도 지금 많이 순화하고 있지만 할 말이 되게 아까도 멈칫하시는데 사면 발까지 하다가 그만하시고 네. 좀 약간 좀 조심스러운데도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리 민주당의 대표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당원들의 목소리를 내고 대표님 그 길이 아닙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귀를 열고 있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찰 개혁에 관련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였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의 태도가 문제다라고, 그러니까 전혀 논외의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왜 저러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를 밝히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기 때문에 난 당신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네요라면서 물러나시든가. 네, 맞아요. 그거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검찰 개혁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고 있죠. 네, 오해라고 믿고 싶죠, 사실 네. 다들. 근데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다. 당이 검찰 개혁의 우선이라면 앞에서 나가서 저렇게 애쓰시는 분들을 왜 뒤에서 받쳐주질 않지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다른 유튜버나 그런 거를 모니터링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표님의 사면 이 얘기 하나로 지금 굉장히 또 그 본인에 대한 음모론까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명숙님 얘기하신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개인 신상에 대한 그런 음모론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빨리 입장을 표명하시는 게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가겠습니다. 자, 할까요? 네. 영아름님, 추미애 장관님은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분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몸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분입니다. 검찰의 속속들이 썩고 미친 괴물 같은 모습을 내장 끌어낼 듯이 끄집어내어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앞으로의 검찰개혁, 입법에 국민들의 공감을 얻게 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쉽게 얻어낼 수 있도록 공헌하셨다 할 것입니다. 조현행님, 추 장관님은 참 애국자이십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할 민주주의 운동 하셨어요.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윤석을 꼭 죗값을 치를 겁니다. 우리는 추 장관님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추 장관님은 역사의 길이 남을 위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리님. 물론 국짐이 최악으로 가면 민주 진영은 좋다. 하지만 늘 말하는 거지만 상대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쪽이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상대가 잘하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을 거냐? 누가 뭘 어쩌든 우리가 우선 잘해서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는 거다. 안 그러면 이 망할 노무 토착 왜구들을 영원히 이 나라에서 청산할
실현하지 못한다. 이진님, 모든 것을 반대하는 놀라운 정치, 정말 놀랍죠? 국진당은 정말 없어져야 할 정당입니다. 푸른 하늘님, 서울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며 한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하는 핀란드 여성 따루 씨는 이털남에 출연하여 한국의 진보는 핀란드의 보수와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회자인 김종배가 물었다. 그러면 현재 국진당은 따루왈 그런 정당은 없다. 네. 푸른 하느님 글은 이제 퍼오신 거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이 갔어요. 그래, 다른 나라에는 이런 당이 없구나. 너무 그래서 다른 나라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한국에 지금 사실 민주당이 완전한 진보 정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진보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진보 쪽으로 개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진보 쪽으로 많은 입법안들 내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열린민주당을 보면서 열린민주당이 진보 정당으로 크게 성장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푸른 하늘님이 전해주신 그런 얘기처럼 민주당이 정말 그 보수당이 되고 다른 정당들이 진보의 색깔을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 국진당이라고 이제 보통 줄여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이 보수를 대표한다라고는 절대 생각되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 미국 의회를 점거했던 네. 그 사람들과 비슷한 결이 아닐까 싶어요. 아, 맞아. 그 네. 미국 점거했던 사람들 중에 한국인들도 막 발견되고 태극기가 있다고 보였죠. 태극기도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국진당이 하는 말하고 되게 비슷해요. 한국이 이 미국이 트럼프가 아니면 독재 국가가 될 거다, 공산화 되어갈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 저기도 있구나. 여기서 파견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경잭스님,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을까 싶다. 아무리 정치적이고 이념적 성향이 다르다고 무고한 사람을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매도하고 질밟는가? 저 쓰레기들이야말로 사회에서 발 딛고 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민주사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작은 생각님, 와, 순댓국을 그것도 기사랑 같이 정말 훌륭하신 서결이 각하시네. 길이 찬양해야겠군. 그나저나 앞으로 순댓국 기피 운동이 일어나면 어쩌냐.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실 텐데. 수맘님, 검찰개혁에 한 목소리 보태왔지만 전 경찰에 대한 불신도 만만치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경찰이 잘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낭닝이님, 이번 정인이 이야기는 너무 힘들어서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네, 윤석열의 그 운전기사와 함께 순댓국 먹었다는 이야기는 작년에 쏟아졌던 기사인데 그걸 다시 재탕을 한 유튜버를 보고 또 기사를 쓴 거죠. 요즘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극우 유튜버들이 뭔가를 이야기한 거를 기자들이 받아서 언론 보도가 되고 또 그거를 기자들끼리 자기 복제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양상 중에 하나이고, 윤석열 창가가 시작됐다. 아니, 지난번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런 걸 보면 뭐 유력 인사들이나 정치인들의 그런 서민 코스프레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설사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이제는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리고 그 순댓국집이 맛집이래요. 그래서 원래도 합석을 한답니다.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와도 이제 자리 비면 합석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 그렇게 합석을 하는 식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검찰총장이어도 맛집에 가서 나 혼자 앉겠어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뭐라고 운전기사랑 겸상하면 안 돼. 그렇죠. 이거 자체도 계급을 나누는 거죠. 이거를 뭐 미담이라고 이렇게 뉴스로 내는 게 더 그 사람을 막 계급을 더 위로 올려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또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면 뭐 그 예전에 뭐
어려웠다. 그런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다. 용이 된 사람이다. 어려운 가정 환경을 뚫고 성공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지전적인 얘기들을 또 그 배경으로 많이 깔잖아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근데 기득권층이 됐어요. 그전 일은 이 사람들 잘 몰라요. 그 홍준표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게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요? 오히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병원도 문 닫아버리고 여러 가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성공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자본이라도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이제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더라도 그런 거는 정말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게 상책이고 MB 많은 아바타가 분들이- 되고 싶은가. 그렇죠. 네, 계속할게요. 네. 리틀 프린스님, 이미 1차 전국 지급과 2차 선별 지원으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뻔히 아는데도 왜 3차를 선별 지급했는지, 어휴, 세금과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국민의 짐짝과 조중동과 종편 언론들이 뭐라 하든 말든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전 국민 지급으로 빨리 가야 합니다. 단태님, 맞아요. 그 돈 빨리 썼죠. 소상공인들 잘 되라고 전 경기도서 받고 또 국가지원금도 받고 엄청 행복. 그리고 빨리 동네 식당서 썼죠. 인천 친구들에게도 한 통 내고. 임효성님, 4차 재난지원금을 경기 유발 효과가 확실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여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 방역 조치와 내수 시장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정경심 1심 재판부 임정협,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 비리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세 가지가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저희 화면이나 아니면 채팅방에 올라갈 테니까 꼭 청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재난지원금 지급 이제 전 국민 지급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차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받고 행복해 했습니다. 맞아요.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네. 그 모두가 다 차별 없이 누리는 그런 기쁨 이런 거를 이번에도 꼭 다 누렸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든데도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방역에 동참해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신속하게 빨리 결정이 돼서 좀 국민들한테 자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합니다. 네. 1차 때는 진짜 그렇게 경제가 돌아가는 게 눈으로 보여졌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평소에 이렇게 사고 싶어도 사지 못했던 것들을 네. 예, 카드 결제하면서 막 사고 행복해하는 거 보고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돈을 아낀다는 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돈이 없는 국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예, 근데 국가는 부자인데 왜 국민들이 가난해야 되고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그거를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라가 빚을 지는 게 낫지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 그렇게 그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가계부채만 늘고 있고 네. 국가부채가 건전하면 뭐합니까? 맞아요. 옛날 뭐 나라 국감 안전하면 뭐예요? 국민들이 다 굶어 죽는데 백성들이.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대로 세대가 주지 아니어서 말고 못 받으신 분들의 한이. 개인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생각나는데 저희는 4인 가족이라서 네. 1차 지원금 때 1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저희 아빠가 제가 이제 따로 나와 살고 있긴 하거든요. 네. 당장 전입신고하라고. 아. 둘이 받으면은 그때 뭐 60만 원인가 받을 수 있었는데 네네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서 1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4인이라서 제가 그때 바로 또 줄 줄 알고 2차 나오니까 빨리 하라고 그래서 바로 전입신고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이번에는 1인으로 또 받으실 저도 수 그걸 있겠네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6인인데 네. 100만 원 받아가지고 계속 갈게요. 네, 유진키님.
로스앤젤레스 어제 하루에 9,000명 확진. 감사할 줄 모르는 국짐승들, 그 지지자들, 언론들, 나라 좀먹는 좀비 같은 존재들.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챙겨주시는 대통령님이 너무 안쓰럽네요. 이지훈님. 김어준을 공정성 문제로 퇴출시킬 거면 윤석열도 진즉에 탄핵했어야지. 느낌적 느낌으로 공정성을 논하다니 역시 국짐스럽네. EHJ1님. 언론에서 한 번도 다루어주질 않네요. 세계 1위 선박 사업을. 4년이 지난 지금 언론개혁은 언제 하나요? 제자가 선생만큼 되려면님,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광화문 집회에 나가고 좌파 운운하며 현 정부를 비판하고 박정희 박근혜를 찬양하고 태극기 흔드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런 목사들이 친일파여서 그랬었군요. 권영수님, 일제에 부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놈을 천왕이라며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며 온갖 혜택을 받은 친일 기독교인 세력이 대한민국 거악 카르텔의 뿌리이다. 아직도 친일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족문화연구소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트리맨님, 미소기 바라이라고 하는 의식은 장로회뿐 아니라 감리교 등 다른 교파들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한상동 목사와 같은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했던 장로회 목사도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그 일로 옥에서 순교하셨고 한상동 목사는 신사참배 거부를 했던 신도들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가 현 예수교 장로회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친일 목사에 대해 비난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다만 모든 장로의 목사들이 친일 반역자는 아니었다는 것,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목사도 있었다는 것을 같이 거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할게요. 대레사님, 자주 나와서 정책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깨시민들이 젊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많은 정책들을 통과시켰는지도 알게 되지요. 장경태 의원님, 화이팅! 은진 김님, 조민보다 내놈들이 의사 되는 것을 막고 싶다. 시험 자격 안 된다고? 니놈들이 자격이 안 된다. 국민 목숨을 담보로 파업한 니놈들 기억하마. 와당 1님, 조민 학생 응원합니다. 너무 훌륭한 부모님을 두셔서 인생이 잠시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큰 영광이 있을 겁니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이호섭님, 올해의 3가지 바람, 코로나의 완전 종식, 검찰의 완벽한 개혁, 재보선의 완승, 이 3가지만 이루어져도 소원이 없겠건만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네, 아까 권영수님이 민족문화연구소라고 하셨는데 민족문제연구소라서 바로 잡습니다. 네. 라라님, 매년 달라지는 안철수, 이번엔 눈썹이다. 가객풍류님, 통일민국, 재미나게 듣고 웃고 갑니다. 아, 가고 싶다, 마식령. 조안나 최님, 새날 감사합니다. 2020년에 깨시민들에게 바르게 보도하고 시사풀이 해주셔서 많은 힘이 됐습니다. 꿋꿋하게 2021년에도 함께 하셔서 좋은 해석과 응원의 불을 밝혀주시길 기대합니다. 모두 건강, 평화, 올바른 정신으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큰 힘이 됩시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댓글이었고요. 한번 그냥 심심하시니까 요즘에 포털에 안철수가 달라졌다 검색해보시면 해마다 안철수가 달라졌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근 10년 동안 계속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건지 뭐 1도씩 달라져서 그런 건지 달라졌다가 또 달라지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매번 저는 네. 목소리 네. 걸쭉하게 했던 거 그때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눈썹을 문신 같은 걸 한 네.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잘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 잘 돼. 네. 마스크에 최적화된 눈썹이라고. 네, 그럼 댓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직 공감뿐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23살 된 여자이고 3개월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장거리입니다.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장거리다 보니 자주 못 만나서 당일 만나서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끔 1박 2일로 만나고 싶은데 부모님이 위험하다고 외박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부모님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잘 압니다. 아무래도 남자랑 여자랑 같이 외박을 한다는 게 부모님 입장에선 별로 좋게 보이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꼭 밤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관계를 목적으로 남자친구와 1박 2일을 보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그걸 모르시진 않으실 텐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말을 안 해주십니다. 왜 안 되는지 정확한 이유라도 알면 이해가 될 텐데 위험해서 안 된다고만 하시니까 답답하고 도무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직장도 다니는 다 큰 성인인데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정말 철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남자친구와 외박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만약에 제 딸이다라고 하면 저는 허락해 줄 것 같아요. 네, 남자친구 대신에 그 전에 이제 성교육, PM 교육을 명확히 시켜주고 그것만 된다면 네, 저는 허락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같이 사는 부모님이 굳이 이렇게 싫다는데 걱정되고 싫다고 하시니까 적당히 직장 다니시니까 적당히 둘러대서 외박도 하시고 한두 주 정도는 또 집에도 계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막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시면 경제적으로 독립하십시오. 선의의 거짓말을 해라. 네, 선의 거짓말 하시고 같이 사는데 서로 예의를 지켜야죠. 근데 그 부모님이 왜 자꾸 반대를 하는지 좀 정확한 이유라도 알고 싶다 하는데 이미 답은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렇죠. 걱정하는 바가. 그럼요. 근데 이제 본인은 자꾸 이제 그 부분을 본인은 또 피해가고 있으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본인이 말을 한 것처럼 그냥 다 큰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도 저도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내 자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 안에서 키우고 싶으면 이렇게 좀 간섭이라기보다는 걱정해서 네네. 말이 나오겠지만 어차피 20살 넘었고 본인 직장 생활하는 성인이고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그것도 그냥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그렇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이런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버지 걱정되는 일은 제가 안 할 거예요 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아예 그냥 딱 걱정할 여지를 안 주는 게 딸의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의 일은 뭐, 근데 이제 걱정하실 일 없어요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뭐 걱정거리를 안 만들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의 의지가 있다고, 뭐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 생각대로 하고 책임지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인생을 또 알아가는 거니까, 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딸에게 맡기는 거죠. 예, 뭐 믿는다 뭐 이렇게 사실은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가끔 이제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어서 통금 시간을 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진짜 이 사연 보내신 분의 말씀대로 그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10시까지 들어와라, 9시까지 들어와라 한들 회사에 반차 내고 놀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셨으면서. 근데 나이도 자식들에게. 되게 어리시고 부모님이 막 이렇게 간섭하고 그러면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기는 해요. 짜증나고 답답하고 왜 그러지? 막 낮에는 못 하나 밤에만 하나 막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님은 나이가 20살이건 30이건 40이건 같이 살면 다 간섭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그냥 다른 것보다 장거리 연애니까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거든요. 23살이고 또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도 자신들이 연애할 때 어땠는지, 헤어지기 싫어하는 마음, 이런 거. 그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통금 시간도 있었잖아요. 네. 12시 통금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막 헤어지기 아쉬웠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감정들을. 그걸 알아서 간다는 거 아닐까요? 그때 생각이 나서 그때 먹었던 그런 생각이 새록새록 나서 남자랑 만나서 밤새면 안 돼. 아니 그런 무슨 제가 일이 일어날 줄 난 알고 있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생각나는 그 개그 꽁트가 있어요. 예전에 박미선님하고 어떤 남자 개그맨 분하고 둘이 이제 같이 극을 한 건데 어디 놀러를 갔어요. 근데 이제 밤에 여관에서 있는데 그 박미선 씨가 이렇게 금을 그으면서 일로 넘어오면 짐승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 일 없이 지나고 나니까 넌 짐승도 아니야라고 했던 그 개그가 항상 떠올라요. 재밌죠. 정말 화 많이 나잖아요. 근데 뭐 진짜 아주 옛날 뭐 고전을 봐도 그렇고 춘향전 보면 안 그렇습니까? 부모 몰래 네 그렇게 다들 뭐 사랑이 싹트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전 부모님들이 좀 잘 설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사실을 걱정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서 나 피임 잘하고 있고 혹시 그게 문제라면 그렇죠. 그리고 그냥 부모님한테 남자친구 소개해 주는 것도 그래서 우리 둘이 잘 만나고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먼저 소개해 주고 그리고 이제 뭐 여행 허락을 받고 이런 게 먼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명이 간다고 하십시오. 여러 명. 팁을 막 여러 명 한 척 하시네요. 한 4-5명이 간다고 하십시오. 네. 네, 부모님 너무- 걱정하는 바는 따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안심시키시면 부모님께 이번 사연은 너무 저번에는 막 좀 약간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사연이었는데 네. 오늘은 참 풋풋하고 예쁜 사연이라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저는 네. 이제 새날 보시는 분들이 이 정도 나이대에 자녀를 두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실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그래서 채팅창에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어떻게 하겠는지 뭐 그런 심정들을 좀 올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고요. 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댓글로 알찬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조금 희망찬 댓글을 읽고 싶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계속 힘든 댓글들만 읽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정치권에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135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